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좀 많은 정보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회가 좀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좀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과학 선생님 서현덕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현덕 선생님은 수능 전문 강사십니다. 수능 전문 강사가 내신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하고 특색 있는 게, 다른 학원은 통합과학을 한 선생님이 전 영역을 다 가르친다면 저희는 두 선생님이 각자 세분화돼서 꼼꼼하게 내신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서현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1학기 강동지역 내신 대비를 맡게 될 강사 서현덕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명일여고 대비를 할 건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 현재 입시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별 집중 공략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 내용만 딱딱 포인트 잡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시 보시면은 지금 가장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예, 정시 확대.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예. 최저. 일단 저희가 정시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뭐 어머니도 아시지만 저희도 이번에 입시하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수시 1차에서 떨어진 경우를 봤어요. 저희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약대를 3군데를 썼는데 다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치대를 붙었어요. 단국대학교 치대를.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그만큼 약대가 첫 해라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서울대 의대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예. 지학 2를 택했는데 평소에 1등급 나오느라 이번에 3등급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특히 자기네 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따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신이 2점 초반인데도 서울의 상위권대를 못 가는 거 보면요, 다 최저 때문이에요. 지금 듣는 어머니들이 설마 그럴 리가? 근데 저도 한번 상담을 받은 학교인데 신생학교예요. 전교 1등이래요. 그래서 너 목표대학이 어디니? 그러니까 재수한대요. 그래서 너 고3인데 벌써 재수를 생각하니? 자기네 학교가 자기가 지금 수학을 4등급 맞았는데 올해 안에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2학기 기말까지 고3인데 대비를 저희가 해줬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최저라는 거는 꼭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거 있죠. 네 과목 합이 6이에요. 이게 정말 쉬울까요? 언, 수, 외, 탐구. 물론 이게 1 맞으면 얘가 3 나와도 되겠죠? 예, 근데 이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방향과 맞지 않게 나오면은 한두 문제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불수능이었죠. 불수능일수록 최상위보다는 중상위권 학생 점수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정시 확대되니까 수시도 노리고 정시도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실 때 학교 너 잘 봤니? 너 100점이야. 이거에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고3 때 모의고사를 볼 거야.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저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내신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네, 1등급, 2등급, 3등급 4, 5등급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 5등급 학생들은 탐구를 하지 않고요. 저희도 4, 5등급까지 안 나오게 만들고요.
혹여나 너무 안 맞아 나오면은 딴 데 가겠죠. 네. 그래서 바탕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 딱 두 가지예요. 상대평가. 또 한 가지는 뭐냐? 상대평가란 뭐냐면 나도 열심히 해. 쟤도 열심히 해. 그럼 둘 다 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단 잘 봐야 돼. 쟤는 내가 봤던 애 중에 너무 머리 좋고 굉장한데? 그래도 내가 잘 봐야 돼. 네.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학생들은요, 약간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해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번 주에 일이에요. 저 이과 2학년에 한 명이 정신여고인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니? 좀 또 긴장했어요. 여자의 눈물이 약해가지고, 너 왜 우니? 분리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 좀 더 쉽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제 그 주말에 수업을 들어갔어요. 긴장하면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때 풀다 포기한 문제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비슷한 문제 중 세 문제를 주고 공차 내기 했어요. 세상에나. 이런 집중력이. 아이가 영혼을 다 털어서 문제를 적용하는데 두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차를 물론 코로나 시국이니까 집에 갈 때 포장해서 줬는데 물리가 할만하대요. 그래서 내가 공차만 또 못하는구나. 이 학생들이 되게 접근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 상대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특히 뭐 학교 시험이 쉬우면은 내가 한 문제만 틀려도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수행평가 있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조별 과제도 있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네.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 뭐냐면요. 기존에는 내가 교과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하고 적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의고사 유형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아마 문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대평가랑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명이라고 상인인데 지금 특징이 있죠. 일단은 뭐냐면요, 명일요거는 골고루 나왔지만 물리가 쉽게 나왔고요. 상일요거는 물리 문제가 안 나왔죠. 네.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요거는 물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일요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가르쳤던 기억에 따르면 요거 같지 않은 요거예요. 약간 좀. 그래서 명일요거보다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물리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떻게 장담하시나요? 장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뭐 제가 영파요고, 그다음에 정신요고, 명일요고, 상일요고, 잠실요고만 다르고요. 대체로 요거는 물리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여기 파트.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뭐 선행이나 다른 좀 이렇게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게, 그리고 명일요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있죠. 네,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일요고 보시면은, 보세요. 앞에부터 진도를 쭉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성인들이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쭉 나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반부터 5반까지는 뭐 A라는 셋, 그리고 5반부터 10반까지는 B라는 셋, 10반부터 15반까지는 C라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요. 이러면은 과목별 세분화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쌤이 1학기 중간을 내면은 이 쌤이 1학기 기말을 내요. 그러면 자기 전공 파트만 문제가 많아져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은 반드시 학교별로 대비를 해야 돼요. 저희 학원은 이 학교는 교과서 같으니까 그냥 같이 해도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 문제, 두 문제가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소단어 하나도 절대 허투루 공부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신은 학교별로 무조건. 자, 제가 지금 기출문제가 지금 이제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은 명일요거는 지금 2학기 기준으로 나가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2학기 진도가 나갔어요. 와, 특이하죠. 네, 그리고 진도가 많고, 그러면 학생한테 가는 부담이 커지고, 네. 그리고 물리는 개념 위주고, 화학은 좀 심화. 우리 고의 모형인데, 이게 원래 고2 화학인데,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상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앞에부터 쭉 나왔고요. 특정 단원의 그 선생님의 전공에 따라서 특정 단원의 난이도가 높을 확률이 크다. 자,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네, 올해는 또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드린 게 그 기출 문제인데, 놀랬어요. 예. 제가 명일요거를 무시한, 그리고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명일요거, 요거는 이과가 불리해서 과학도 쉽고, 이과 등급받기 어려워. 이거를 어머니 다 그냥 밖에서 하는 말이지,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뭐 문제가 확실히 어려웠어요. 네. 이런 용어들. 요 얘기. 교과에 없습니다. 네. 이게 2학년 얘기고요. 네. 그리고 놀란 건, 와, 아름답지 않으세요? 주어진 자료를 한 번 더 분석하게 되는. 네. 그냥 세포막은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물질을 선택적 투과한다. 이 내용을 완벽하게 한 번 더 분석하게 되고, 이게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다. 그 말은 따로 대비가 필요하다. 3.1요거 같은 경우는요, 네, 놀랬습니다. 네. 바로 요 얘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초고성, 그리고 뭐 백색외성, 이거 교과에 없습니다. 지구과학 2에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이 용어들은 문제집에 있어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3.1요거는 아마 문제집을 아마 활용했을 것 같아요. 교과서보다는. 특히 요 반도체가요, 다이오드는 원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ED나 아니면은 정류회로에 쓰인다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양공과 전자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은 물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요거는 아마 교재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꼭 보셔야 되고, 명일요거는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수업에 따라 좀 심한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외의 내용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저희의 장점은, 일단 저희는 클리닉이 좀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해요. 조교를 쓰지 않고 학생마다 가르치다 보면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과학을 어려워하는 애는 그 부분을 좀 집약적으로 도와주고, 저는 이런 내용이 너무 쉬운데 좀 더 응용된 문제 안 필요 없나요? 그럼 제가 그 응용된 문제를 정리해서 같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학생마다 좀 다르게 수업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저희의 장점은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엄부이들이 저희를 처음 보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도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잠실하고 대치 쪽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강동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고 제가 여기 강동 지역 학생들의 공부에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자신감을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통합사회 내신을 담당하시는 이현숙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요. 이현숙 선생님은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사탐하고 수능 사탐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원장님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저희 학원에 사탐을 통합사회를 강의하시러 오셨어요. 이 선생님의 특징은 단시간에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현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사회 강의하고 있는 이현숙 강사입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고1 통합사회 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1 학부모님들께서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낯서실 텐데 통합사회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고등 사탐 과목 9과목이 응축되어 있는 종합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사회, 그다음 지리, 그리고 윤리, 그리고 약간의 역사 파트가 섞여 있는 통합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적으면 2단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3단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를 순서대로 잡기보다는 중간중간 단원을 추출해서 범위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할 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다음 파트별로 끊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단 1학기 중간고사의 대비 포인트는 지금까지 다년간 통합사회 과목을 시험 대비를 한 결과 타 학원에서는 5+1, 6+1 이렇게 한 달 넘게 시험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통합사회의 역할은 어쨌든 단위수가 국영수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 아니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국영수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짧고 굵게 시험 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대비의 포인트는 3+1, 즉 3회 수업, 그 다음에 직보 한 번에 시험 범위를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일단 저는 대치동과 압구정, 그 다음 분당 쪽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1부터 고3까지 지금 사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대비는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씩을 해서 시험 범위를 많게는 3단원, 적게는 2단원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 수업의 특징은 일단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직보를 할 때쯤이면 첫 주에 공부했던 부분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주 2주차, 3주차 때도 맨 1주차 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매주 범위에 한해서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본 수업 같은 경우는 판서를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한 단원을 한 주에 끝내야 하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칠판에 한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한 단원에서 뭘 배우고, 그리고 어떤 점을 포인트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차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직보 때까지 기간이 3주에서 4주, 많으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3월 초반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3회차 수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 달 이제 4월 달에 직보를 하게 될 때, 그때 사이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충분히 부여를 하고, 그리고 개인 번호 오픈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1:1 과제 및 질문 피드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별 작년 기출,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학교별 기출 분석을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일단 배제고 같은 경우는 1, 2, 4단원, 세 단원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1단원은 일반 사회 파트고요. 주로. 그다음 2단원 같은 경우는 지리 파트. 그리고 4단원은 정치와 법이라는 뭐 헌법이라든지 기본권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26문항 중에서 단원별 비중이 순서대로 1단원 3문제, 2단원 10문제, 4단원 1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50% 정도가 지금 4단원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서술형 2문제 또한 2단원과 4단원에서 각각 출제가 되면서 1단원의 비중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심화 문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4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 중에서 4단원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에서 킬러 문항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영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1단원과 2단원 딱 2단원만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2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2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 파트이기 때문에 지도나 뭐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2단원에서 심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영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서술형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제 다 간단한 개념,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하는 반면에 한영고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서 서술을 해야 하는 아주 긴 서술을 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광문고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1, 2, 3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1단원에서 3단원까지 문제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술형 4문제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3단원에서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3단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지리에서도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도시화와 산업화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프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3단원에 포진을 해 있으므로 공부할 때 2단원 내지는 3단원에 포인트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동고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4단원 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치우침 없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술형 6문제는 절반가량이 4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단원에서 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단원에서 주로 킬러 문항, 심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여고를 보실 텐데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 1단원, 2단원, 4단원 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4단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냥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은 3문제 정도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킬러 문항은 4단원이 아닌 2단원에서 주로 나왔는데요. 지도나 그래프 문제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명일여고의 특이점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 세계지리 파트가 사탐의 세계지리 문항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고1 수준이라기보다는 고2, 고3, 사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지리 파트의 수능 대비 문제, 기출 문제들을 끌어와서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2단원, 4단원이 출제가 됐는데요. 30문항 중에서 총 20문항이 4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2단원보다는 4단원의 비중이 크고요. 서술형은 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주로 기본 개념 문제 정도만을 묻고 킬러 문항은 4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성덕고는 2단원, 3단원, 4단원, 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26문항 중에서 절반이 2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3문제 또한 2문제가 3문제 중에서 2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단원의 비중이 객관식, 주관식 모두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2단원에서 지도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성적고 역시 세계지리 사탐 과목에서 심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지리 파트를 조금 더 꼼꼼히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사고를 보시면 1단원, 2단원, 4단원, 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약 40%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서술형 6문제 중에서도 4문제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단원의 지도 문제는 적은 편입니다. 네, 강일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1단원, 2단원, 4단원, 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27문항 중 11문항, 즉 40% 정도가 4단원에서 역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술형 7문제도 역시 그 중에서 전부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4단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사고와 비슷하게 2단원의 지도 문제는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교별로 기출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사회의 경우 앞에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범위에 1단원, 2단원, 4단원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1단원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단원과 4단원을 중점적으로 학교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별 혹은 분량별로 조절을 잘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어디까지나 암기 과목이고 분명 뭐 본인이 암기하고 본인이 많이 풀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건 맞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나 통합사회의 역할은 국영수 시험 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3월 초에 시험 범위를 한번 끝내놓고 그러면 학교 진도보다 학원 수업이 조금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습과 복습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국영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고 통합사회는 일찍 끝내놓는 것이 고1 첫 내신을 챙기는데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1 4회 안에 직보까지 다 끝내서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사를 담당하실 김준창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요. 김준창 선생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설민석 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이투스 온라인 한국사 대표 강사십니다.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 역사가 머리에 술술 그려지는 수업을 하세요. 한국사 김준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고1 내신 이제 그 입시 설명에 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내신은 단 한 과목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하면은 그냥 암기 과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강동구에서 어떠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신 강좌를 깔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제 소개 깔끔하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투스에서 한국사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신 1타 강사입니다. 선생님 온라인에 보니까 최태성 선생님이 선생님 앞에 있던데요. 최태성 선생님은 내신 강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단에서는 이제 제가 1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꿈교육에서는 1등 연구원이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집필 교재가 있는데 베스트셀러 정말 많이 갔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팀을 나누어요. 왜냐하면 교재를 만들려면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이 교과서, 저 교과서 나눕니다. 그리고 데이터 받아가지고 취합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하는데 저는 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부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강사 모아놓고 인터넷 교과서 다 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고 어떤 출판사에 무엇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알겠죠? 네. 진지하게 말했는데.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치, 강동, 송파, 일산, 용인 다수의 현장 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능 강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신은 제가 단 2곳에서만 진행합니다. 그건 이따가 공개할 것이고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 교수인데 현재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한국사 교재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듀윌 제가 검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밀리톡이라는 군간부 한국사 영역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무원 한국사 요까지 이제 섭렵을 했고 저를 총 아울러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뭐냐? 업계 최강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한국사 관련 전 영역을 섭렵한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수업은 정말 진지하게 준비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밖에 없다는 거 해서 실력은 보장돼 있고 검증돼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곳 내신은 2군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강은 당연히 이투스겠지만 왜 제가 이 대치동하고 강동구에서만 내신 한국사 강좌를 깔았느냐? 그 이유는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내신 커리큘럼부터 볼 건데 자 3, 4월에는요 1등급 보장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특강이고 개념 더하기 500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회당 2시간인데 저는 이 2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케어를 원할 때 무조건 플러스 30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사를 수업을 수강을 하실 때는 다음 수업을 좀 여유롭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2시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야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이 5회를 벗어나는데 다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것 같다. 저 무료로 다시 나옵니다. 학생에 맞추어서 일정 맞춘 다음에 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학생들이 성적 잘 나오는 게 우선이지 제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2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5+1회를 할 것이고 직전 보강이라는 것은 시험 직전에 학교별로 맞추어서 스케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5월, 6월에 할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9월, 10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11월, 12월에서는 기말고사까지 같은 맥락이고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이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실시간 카카오톡 질문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 번쯤은 어릴 때 느껴보셨을 건데 공부하다가 막혔어요. 이거 내일 물어봐야지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까먹고 난 뒤에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꼭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온라인 서비스보다, 그 다음에 현장보다 더욱더 발전된 카카오톡으로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후에 30분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2시간 수업이지만 기본 30분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원할 경우에 더욱더 따로 날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방법은 많습니다. 뭐 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된다, 학원 올 시간이 없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줌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필요시에는 보강 진행하는데 이 보강되는 것은 무료입니다. 아까 직전 보강을 제외하고 보강이 필요하다, 제가 무료로 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복습 영상 제공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을 녹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스케줄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졸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 받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적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제공하는데, 아까 전에 500문제 푼다고 했죠. 500문제 풀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설민석이라는 분의 수석연구원이고, 그때 동안 제가 만들어왔던 문제 몇 문제겠습니까? 평생 풀어도 못 풀 만큼의 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별 트렌드에 맞추어서 뽑아가지고 맞춤형으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00문제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 스님 저 문제 더 주세요, 그때는 못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제외하고는 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1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한국사 6회 수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6회 수업은 12시간인데, 자, 학교 수업이 주 2시간, 2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시험까지 최소 1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4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제가 빠르게 찍어 드리는 것 더불어서 문제도 50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6회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동구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왜 적은 게 아닌가? 난이도가 어떨 것 같냐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장담하건대 제가 그나마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한국사 시험을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 상이에요, 상.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지표 수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90.2점 받았습니다. 자, 몇 등급일까요? 한국사. 놀랍게도 3등급입니다. 3등급.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1등급은 몇 점 맞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수준들이 높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있는 거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니까 다 맞추더라. 그러면 무엇을 내느냐? 진짜로 연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냅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아무 한국사 강사한테 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다 못 맞춥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하고 강동구에서 한국사 내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구종 교과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우리 아이의 교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가 다 대비되는 교재가 있습니까? 있죠. 10년간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쓰면서 제 교재를 가지지 못했다가 제 교재를 위해서 그때 담았던 노하우와 데이터 넣어서 하나뿐인 교재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요, 모든 교과서를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작년에 온라인으로 들었던 전국의 학생들
후기 보면 알 것이고 제가 단번에 1타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무기와 강의라는 겁니다. 저희 그 중에 하나가 무기, 교재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배재고는 미래인이고 한영고는 동아출판 이런 것인데 이 출판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 출판사 어떤 출판사든지 간에 무조건 고득점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 구성은요. 전교 1등 전학생 노트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많은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다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중학교 때 공부, 고등학교 때 공부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세웁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전교 1등 전학생 노트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자료에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단순히 그냥 한국사 편하게 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제가 강의하면은 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그냥 뭐 와가지고 강의했다 이런 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어왔고요. 두 번째, 전교 1등 과외쌤 자료라고 해서 학교 기출 족보, 교과서에서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자료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단순 OX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저도 어떤 구성으로 교재가 만들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구성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단원별로 8문제씩 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 잘 보면요, 8문제가 나오는 파트도 있지만 8문제가 안 나오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느냐,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상한 자료 갖고 와요. 그리고 이상한 선택지 넣어놓고 난 뒤에 문제래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왜 시중에 나오는 문제 풀었는데 안 풀릴까? 당연하죠.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시험과 거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혼란만 가중된 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 시험이 혹시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쓰면서 갑니다.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포인트에 맞는, 실제 여기 갈라놓기 있거든요. 즉 그 수강 후기랑 그 다음에 Q&A에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이상하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랑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랑 결이 비슷하대요. 왜 그럴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갈라놓기 진짜 그대로 문제에 나오네요. 당연하죠.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뿐인 자체 제작 문제인데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날 토요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A반, B반, C반으로 구성될 겁니다. A반, B반, C반. 그러면 신청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신청은요 학원에서 문자가 갈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웬만하면은 학교 모집되는 인원에 따라서 학교별로 모으고 재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에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무조건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만약에 추가 수업 필요하다, 진짜 그냥 오겠습니다. 진짜 믿고 한 번만 맡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은 언제부터 하는가요? 라고 하는데, 신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월 3주차 정도? 오늘 돌아가실 때 학원에 다 번호 등록돼 있으시죠? 학원에서 이제 그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사가 개강합니다 라고 이제 안내 문자가 가면은요, 그때 이제 학원에 문의 후 등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부터 듣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3월 12일부터는 못 듣겠는데 3월 말에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럴 경우에는 주 2회 수업도 한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수업 요일 협의가 필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할 것이고 웬만하면은 3월 12일에 정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각 5월, 9월, 11월에 학원에서 안내 문자 갈 겁니다. 그래서 문의 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들을 두고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설민석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혹시 목표 대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없는데요. 자,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의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면요. 그 근처에 가든지 이룹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권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그러면은 딱 그 수준밖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목표를 한번 세워주고 다독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심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의 자녀분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내신 한국사 1등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명일여고, 상일여고, 국어 전임을 맡게 된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험 범위의 특징 말씀드린 다음에 시험 유형의 특징,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범위의 특징 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1등급의 정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상일여고가 명일여고보다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정원은 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등급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내가 객관식을 3.7점짜리를 틀렸느냐 혹은 객관식을 4.1점짜리를 틀렸느냐 아니면은 주관식을 다 맞았느냐 혹은 주관식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2, 3점이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이런 근소한 차이 때문에 1등급이 갈리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럼 저희의 목표는 1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근소한 차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명일여고, 상일여고 시험 유형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4가지 키워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학습 방향이 됨과 동시에 점수를 가릴 수 있는, 즉 등급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명일여고와 상일여고의 시험 범위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명일여고는 교과서 4단원이 들어가고 상일여고는 교과서 2단원에 문학작품 9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상일여고가 교과서 2단원에 문학작품 9개인 거예요. 교과서 단원 2개가 문학작품이 9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3, 4작품이 추가가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일여고의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상일여고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비교적 많아 보이고 명일여고 학생의 부담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닌 게 명일여고 시험 범위 보시면은요. 문학작품 플러스 앞에 문법이 들어가요.
고등학교 문법은 아이들이 배웠던 중학교 문법과는 조금 더 정도가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법 파트가 문학 작품이랑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꽤나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 모두 외부 지문의 활용이 굉장히 큰 학교들에 속하는데요. 이 외부 지문을 명일여고는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 않아요. 상일여고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추가 프린트를 여기서 줘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일여고도 문제에 나온다고 알려주지 않은 작품들이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외부 지문이 본문의 지문, 그리고 선지, 보기, 서술형 등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내용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명일여고 외부 지문의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 실제 기출문제를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간은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에요. 즉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준 작품이에요. 근데 이 나 작품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즉 외부 지문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보통 외부 지문은 시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소설에서 외부 지문이 나옴으로써 아이들이 봐야 하고 분석해야 할 텍스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단독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랑 나 엮어서 내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예여고는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점수를 가릴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학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얘도 상일여고 외부 지문의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얘도 일부러 실제 기출문제를 캡처해서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얘는 학교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추가 작품으로 준 지문이에요. 근데 이 추가 작품의 지문의 난이도가 보통 1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난이도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 보통 2학년에서 그것도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추가 지문을 추가 프린트로 나눠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특히 수능 특강 이런 데서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일여고에서 나눠주는 외부 지문의 프린트는 그 난이도가 조금 높구나, 이거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학교 모두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출제가 되기는 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건 1번부터 5번 선지에 작품 하나씩 쫙 넣고 표현법을 찾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외부 지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표현법 찾기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표현법이 아니라 정서 및 태도 혹은 주제를 찾으라 라는 문제로 바뀌면은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외부 지문을 굉장히 힘겨워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 작품들의 주제나 정서 및 태도를 찾으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각이 문학은 주관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도 자신들의 주관, 즉 감으로 푸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제나 태도 혹은 정서를 찾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헤매고, 저희는 그 헤매는 과정을 조금 교정해주기 위해 많은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외부 지문을 활용한 두 번째 유형인데요. 얘가 명일여고의 문제이고 얘가 상일여고의 문제예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유형이 똑같죠. 보기 1 주고 보기 1, 2 주고 유형이 똑같죠.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나온 외부 지문 유형보다 이러한 유형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보기의 관점으로 보기 1에 처음 보는 텍스트의 관점 혹은 주제를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랑 얘는 진도에 나간 작품이죠. 이거를 관점으로 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관점으로 얘랑 비교한 다음에
그리고 또 1번부터 5번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러한 사고 과정은 중학교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유형의 사고 과정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풀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일여고나 상일여고나 둘 다 객관식은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한 편에 속하는데요. 깔끔하고 명확한 게 난이도가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깔끔하고 명확하지만 선지를 잘 못 찾는 이유가 이렇게 어휘들이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어휘를 되게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어휘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독해력,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 절대 몰라요. 특히 제가 조금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의문스럽다라는 것을 시험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문스럽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본인들이 아는 단어. 의문스럽다. 즉 의심을 가진다,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저 선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일여고도 보시면은 뭐 고양하려 했다, 현학적이다, 유형적이다, 절창. 아이들이 조금 접해보기 힘든 단어들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도 이 부분이에요. 이 선지 보시면은요, 나와 달리 다른 화영제, 신붕우 등의 유교적 이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이는군 이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과도기적이다. 이거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교적 이념, 아이들이 이거를 뭐라고 판단을 하냐 하면은요, 문학작품에서 불교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 라는 개념 혹은 주제가 들어있는 문학작품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종교적 색채, 불교적 색채의 얘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즉, 이 유교적 이념이라는 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충효 이런 것인데 얘를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어휘에 대한 학습도 선행되어야 명확하고 깔끔한 선지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일여고에서 점수를 가르는 요소가 외부 지문도 되기는 하는데 이 서술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마에 등장하는 노인의 역할, 기능을 쓰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마는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이기 때문에 노인의 역할, 그 기능 자체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요. 반영론적 또는 표현론적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인물의 대사를 인용하여 서술할 것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영론적, 표현론적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개념 자체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쉽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작품에 활용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 활용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여기서 많이 점수가 나가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서술형이지만 보면은 보기 1의 외부 지문, 그리고 보기 2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조건까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얘 문제를 보시면은요. 윗글과 보기 2를 참고할 때, 윗글은 학교에서 배운 작품, 그거랑 보기 2를 참고할 때, 즉 이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기 1에 가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쓰래요. 얘 외부 지문인데 이 보기 1을 가지고 내가 배운 작품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외부 지문을, 보기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얘를 분석해서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그 서술형으로 명확한 답을 쓰기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조건이 보기 2에 제시된 글쓴이의 학문 세계와 가치관을 반드시 고려할 것. 즉, 이 시어의 의미만 쓰지 말고 이 시어의 의미를 여기서 근거해서 써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서술형을 정확히 그리고 시간 내에 절대 완벽히 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일여고는 서술형을 말씀드리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2021년 작년에는 서술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 2020년에는 또 나왔어요. 이 경향이 올해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제가 명확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명일여고 또한 문제 유형이 수능형으로 점점 가고 있고 그 난이도 또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경향은 이번 연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일여고와 상일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지문과 그리고 조건을 고려한 서술형을 완벽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 범인의 기본 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알려준 작품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얘가 당연한 것 같겠지만 제가 얘를 되게 우선시하는 이유가 이게 선행이 되어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내가 아는 작품을 풀 때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렇게 단축시킨 시간을 이 외부 지문과 서술형에 할애하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얘네도 중요하지만 이 범인의 기본 학습이 조금 우선시되고 제가 튼튼해야 얘네도 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 학습이라는 거는 아까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기초적인 어휘 그리고 기본적인 문학 개념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당연히 명백히 분명히 학습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가 아는 개념을 다른 문제 혹은 다른 갈래 혹은 다른 유형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지문과 서술형에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때 테스트가 분명히 진행이 되는데요. 테스트가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일여고와 상일여고의 유형이 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명백히 다른 유형과 경향을 띠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맞춰서 학교별로 자체 제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외부 지문 그리고 다양한 선지의 용어, 개념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이나 텍스트가 긴 선지를 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훈련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점수에 따라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클리닉을 테스트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적극 추천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클리닉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15개 문제에서 12개, 11개 틀린 학생이 클리닉을 왔어요. 비교적 잘한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가 맞은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답 잘 골랐어. 그러면은 그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아? 본문을 근거로 선지의 이유를 말해줘 라고 하면은 100에 90은 말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를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작품이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나 학습이 됐다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리고 암기해서 풀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작품 그리고 긴 텍스트를 보면은 당황해서 절대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과 사고 과정을 교정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클리닉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1 설명회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명일여고와 상일여고의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그 기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명일여고와 상일여고만에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고유한 그런 흐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고유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 비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라보시면은 명일여고랑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출제가 되는 범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 두 학교가 동일하게 듣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일여고와 명일여고 마찬가지로 독해, 어법, 어휘가 출제가 되고는 있으나 두 학교가 여기 한번 바라보시면요, 서술형의 배점이 30점이 넘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두 학교의 이제 학생들은 반드시 이 서술형에서 감점이 최대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미리 학습을 야무지게 챙겨가야만 하는데,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다른 학교랑 서술형 내에서 조금 다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이 두 학교가 공통적으로 비슷한 두 학교만에 가지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 서술형 관련된 흐름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한번 바라보시면은 일단 개별적인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바라봤을 때는요, 최고 난도라던가 고난도 문항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은 문항은 시험 난이도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낮은 학교는 결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 학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시간 부족 현상을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리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의 너네 시간 부족한 이 상황을 연출합니다. 시험지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서술형을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부족 현상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서는 시간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화면을 바라보시면은 일단 기출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물론 서술형이긴 하지만은 지금 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이요, 원래 우리 아이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출로서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적혀져 있었던 이 내용을 어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본문을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는 비록 서술형이긴 하지만은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그닥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원문 안에서는요, 보라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His idea of linking the two devices. 자, 요렇게 문장이 적혀져 있었는데, 요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빈칸으로 뚫어놓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답으로 들어간 내용은요, New Perspective and Creative Union 이라고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바라보시게 되면은 정답으로 들어갔던 이 문장 내에서 원래 원문에 들어가 있었던 어휘들 중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했던 의미를 perspective라는 단어로서 지금 바꿔놓은 거고, 그리고 링킹, 연결한다라는 그 의미를 un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 문장을 몇 번을 읽고 10번, 20번, 30번을 읽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현상 내에서 분명히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문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단어들을 선택을 해야만 하다 보니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꽤나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체감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자체를 변형을 시켜서 이제 출제를 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문에 what이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될 때는요 that이라고 바꿨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that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항들 또한, 요 문제 또한 당연히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체감 난이도를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바라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원문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은 and 하고 난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damage가 동사로 사용이 되었고 뭐 this is less라고 쓰여져 있었으나 그 아래 문장을 바라보시면요,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접속사 따위를 다 생략을 시켜버리면서 분사 구문 처리를 시켜가면서 living fewer broken dishes, 자, 이렇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거의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 출제를 해놓고 밑줄 치고 어법상 올바른지를 물어봤었는데요. 문법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 문장을 요렇게 바꾸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아이가 나는 요번에 내신 공부를 하고 내신 점수를 한번 잘 따보기 위해서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을지언정 이 문장 구조가 문법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런 문장 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존에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문법적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결코 포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서 이 문장 내에서 이것이 올바른 문장이라고 고르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체감 난이도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개별적인 문항 하나하나가 결코 그렇게 높지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장 구조가 이 문장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배우고 왔었던 그런 분사 구문의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법적인 문법적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아이라면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으나 이런 문법적인 사전 지식이 조금 나약하고 조금 흐려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모든 문장을 이런 식으로 다 변형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막상 시험 현장에서 나는 분명히 이 문장을 여러 번을 봤었는데 완벽하게 다른 문장 구조로 보이는 게 쓰여져 있으니까는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사전 지식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더 해결책으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바라보시면요, 명일요구와 상일요구에서는 변별력있는 객관식 문항은 당연히 어법 문항이지만요, 하지만 일반고의 보편적인 어법과는 달리 여기가 중요한 거죠. 원문에 쓰여진 형태 그대로 결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반드시 중학교 문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과
고등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꼭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 사항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 사항보다 굉장히 적거나 혹은 난이도가 낮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교과 과정의 편제 자체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 문법 항목을 배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고등 과정 내에서는요, 대략적으로 6가지 내지는 7가지 정도는 7가지 정도밖에는 안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문항의 개수, 범위 그 자체는요, 굉장히 압축이 되고 굉장히 간결한 문법만을 배우는 게 오히려 고등 과정이에요. 다만 문장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문장의 길이가 더 길어질 뿐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고등 과정에 관련된 문법적인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이미 1차적으로 선행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기존에 배워 놓았었던 그 전반적인 문법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막 고등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막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배워 놓았던 그 문법적인 지식을요,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은요, 요거는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답 한 가름이 나거든요. 영작 실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서술형 실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명일과 상일이 극명하게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와는 달리. 그들은 어떤 서술형을 출제를 하는가 하면요, 정말 영어로 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한번 문제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면요, 자, 요 문장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명일여고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요 지문은 아이들이 여러 번 학습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봤었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 대해서 아래쪽에 질문이 등장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문항이거든요. 물론 지금 빈칸에 정답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전에 영작 실력 그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요 문장들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질문에서 요구했던 것을 추론적으로 스스로가 작성을 해야만 하는 추론형 영작을 물어보고 있어요. 명일에서는요. 근데 명일뿐만 아니라 상일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지문을 한번 바라보시면은 이 지문에 대해서 이 문장은요, 실제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장이겠죠. 이 문장에 대해서 요지를 스스로 한번 작성해보라고 선생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물론 A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A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추론 근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그대로 표시를 해놨고요. B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발표한 모범 답안의 내용은요,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문장들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뭐 해피라고 했던 것을요, 해피였던 것을 글래드로 바꿔놓고
핵심적인 내용은 관통하고 동일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본문에 없었던 내용을 스스로가 작성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 파트 또한 마찬가지로요. 지금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추론 근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범 답안으로 제시가 된 것은요,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그 어떠한 단어도 지금 아래쪽에 결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즉 그냥 영작 그 자체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학교와는 다른 부분인 거고, 실제로 그 시험 현장에서 30점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는 그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작을 요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요, 시간 부족이에요. 무조건 굉장히 큰 시간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명일과 상일 같은 경우에는요 본문 변형이 조금씩 어법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기에 어법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명일과 상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스스로 아무리 단순한 문장일지라도 스스로가 한 땀 한 땀 스스로 써보는 훈련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고득점 내지는 뭐 1등급을 위한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작에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런 영작을 올바르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컨텐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요, 저는 조금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영어 강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제2의 영어 교과서라고 불리어지는 이 천일문을 제작을 했었던 그 당시에 세듀 출판사를 찾아가가지고 그곳 대표님한테 영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배우고 싶다라고 그냥 대뜸 찾아가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올바르게 잘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써먹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투스 북에서 제가 지금도 감수위원으로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는 셀트 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셀트라고 하는 팀은 어떤 연구소인가 하면은요, Comprehensive English Teaching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인데요. 저희 연구실 안에서 현재 강사가 이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강사들 뿐만 아니라 조교진들이 2호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보다도 훨씬 더 영어 실력이 우월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영작을 위한 자체적인 컨텐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이런 영작 훈련을 위한 저희들만의 자체적인 교재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정말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올해부터 생각차이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 시험 대비를 시켰던 게, 이번에 배제고 PPST 시험을 아이들을 대비를 시켰는데요. 저희 연구실 내에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했었던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뭐 순서라던가 삽입 그런 건 당연히 다 100% 적중을 했는데,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 부분이 뚫린다라고 했었던 그 부분까지 100% 완벽하게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거든요. 뭐 적중되었던 문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definitive end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저희는 미리 진작에 예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빈칸이 뚫린다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으면서, 물론 빈칸만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건 아닙니다.
뭐 연결어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어찌되었던 여기 부분에 대한 빈칸 포인트는 저희가 정확하게 포착을 했었고 관련된 연습 문제까지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시험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실제 기출 문제인데 여기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요 문장이었는데 요 문장 또한 저희가 충분히 빈칸으로 뚫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마찬가지로 적중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뭐 하나하나 나열하자 보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부 다 100% 다 실제 문제로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풀렸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는 명일과 상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타 다른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어법이라던가 그런 서술형과는 조금 결이 굉장히 달라요. 정말로 영어 문장을 쓸 줄 알아야만 하고 정말로 문법을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시험에서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일고와 상일여고의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명일과 상일여고만의 맞춤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영작을 위한 전문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중 어디를 나가봐도 고등학생을 위한 영작 그 자체를 위한 교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팀으로서 연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요 자료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중학교 때처럼 그냥 본문에 나와 있었던 문장을 단순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A 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은 이제 없습니다. 고등부 내에서는요. 반드시 4%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4%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교 10등 내외로만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틀릴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틀리게끔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명일과 상일에서는요 시간 부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작 문제를 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작 문제 포함해서 어법 문제를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 저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잘 지도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수학 강사 방재현입니다. 네, 이번에 돌아오는 학기부터 학교별 소수정예 단과반을 오픈하게 되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어떠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학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명일여고랑 상일여고의 내신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특징에 대비하여 제가 어떤 수업 구성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수업과 제 커리큘럼의 핵심인 관리,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수학 시험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수학 고득점을 받는데 들여야 되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얘기는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시간만 들이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의 올바른 방향이란 다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 처리 속도, 그리고 관리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어떤 수학 한 문항을 풀 때 적재적소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잘 해가지고 빠른 처리 속도로 한 문항을 풀어내서 정답을 구한다. 그런데 그렇게 한 문항만 빨리 푼다고 해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죠. 그런 문항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그런 여러 문항들을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시험을 쳐야 이제 수학 시험 고득점이 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그렇고, 사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요 키 아이디어랑 이 아이디어 연결 능력입니다. 사실 저 두 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학생에게 직접 전달은 할 수 있어도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래도 저게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아야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으시니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키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란 그러면 무엇이냐? 수학 문제를 풀 때 쓰는 지식들을, 수학적 지식들을 그냥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연결 능력은 어떤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정답까지 가는 길에 아이디어들을 적당한 때에 딱 맞는 아이디어를 끌고 와서 연결하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아마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전달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일여고, 상일여고 수학 내신의 특징.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단단하고 실수 없이 치러야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객관식이랑 주관식 배점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해요. 객관식 70점, 서답형 30점. 물론 명일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배점에는. 그런데 이제 명일여고랑 상일여고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명일여고와 상일여고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고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고 특성상 조금만 실수 하나라도 하면 등수가 정말 쫙 미끄러집니다. 정말 쫙이에요.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제 그거에 가해지는 결과, 뭐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과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나오지는 않아요. 두 학교 전부 다 70% 이상이 표준적인 키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표준적인 키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항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센수학의 B스텝에 나와 있는 상딱지가 붙어있지 않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문항들이 한 70% 이상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일만의 특성인데 저는 이것도 몇 년 동안 기출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항상 놀라워했는데 매년 놀랬습니다. 객관식하고 서술형 모두 다 낯선 형태의 문항들이 나온다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서, 물론 형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한 단어로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낯선 형태라고 하고 이렇게 큰 다음표까지 쳐놨죠. 네, 저 낯선 형태라고 해서 어려운 문항이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든 게
직접 학교 선생님께서 타이핑 하시거나 직접 만드신 문제일 거예요. 100% 확신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보여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명일여고는 좀 기출문제 풀이를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이제 문제 내는 스타일이나 이런 조건을 주는 방식 같은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상일여고는 서술형도 친숙한 문항 내고 객관식은 두세 문제만 변별력 문항을 냅니다. 정말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학생들 점수가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1등급이랑 2등급 커트라인에도 모여 있고 2등급부터는 그냥 쫙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2등급이랑 3등급 학생의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전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명일여고랑 상일여고 내신의 특징은 여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쭉 미끄러지는 시험. 그래서 서술형 같은 데서 감점 당하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 작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그리고 표준 유형에서도 절대로 틀리지 않게 이제 시간 관리나 뭐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런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다 챙기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특징들에 대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수업 구성으로 수업을 할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잠시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요 4인 이하의 수업입니다. 4인 이하의 수업인데 저 4인 이하의 소규모 정예 수업인데 이제 잠시 저 오픈이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개강 시간표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는데 선착순으로 학교별로 같은 학교별로 그리고 2인 또는 3인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딱 모집이 돼야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랑 같이 오시면은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을 모아서 오시면은 오픈이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모아오지 못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혼자 오셔도 데스크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데스크에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저는 전달받았으니,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 커리큘럼은 그렇게 엄청 특이한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4단계는 많은 수학 강사들이나 많은 수학학원에서 이런 커리큘럼을 쓰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한 점들은 저희 팀에서 녹여내서 만든 것들이 있기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검증된 커리큘럼 1단계는 개념, 2단계는 필수 유형, 3단계는 필수 유형을 변형한 문항, 그리고 4단계는 당연히 킬러랑 준킬러 문항들 대비죠. 네, 이런 4단계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3단계예요. 특히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3단계입니다. 왜냐면은 1단계랑 2단계는 정말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 문제집이나 들고 와서 아무 문제집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센 수학을 들고 와서 본인이 독학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는 다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에 공을 되게 많이 들여요, 저는. 물론 여기에 공을 안 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진짜라는 거죠. 왜냐면은 1등급이나 2등급이 갈리는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 문제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수업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3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회 수업 중에서 2회는 정규 수업, 1회는 LC 수업이라는 수업인데 그 LC 수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은 40분간 테스트를 봅니다. 저 테스트는 그 학교에 맞춰서 학교 내신이랑 최대한 비슷한 구성으로 봅니다. 심지어 글씨 폰트도 맞추려면은 맞추겠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폰트를 이제 잘 찾아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공통 리뷰. 저거는 제가 테스트를 왜 이런 문제를 왜 출제를 했다. 너네가 모를 것 같아서 출제를 했다.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리뷰를 20분을 진행을 하고 공통 수업 70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일반적인 수학 수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수학 학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당연히 기본적인 시간 구성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지어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보통 이렇게 2시간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시간 수업만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 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 테스트 40분 저 테스트를 볼 때 제가 서술형 문제를 직접 다 채점할 겁니다. 서술형을 다 채점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첨삭까지 합니다. 대면 첨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너 여기 틀렸어 하고 이렇게 찍 주는 게 아니고 다 말로 전달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건 언급을 꼭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첨삭을 꼭 진행을 해줄 거고, 그 첨삭은 여기 있는 LC 수업이나 개별 수업 100분 저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개별 수업이랑 LC 수업은 이따가 LC 수업을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저희 팀 수업이 정말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엄청 디테일한 것들을 녹여낸 그런 커리큘럼에 이렇게 좋은 수업 구성으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오르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관리입니다. 관리.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제 과제를 주는데 공통 과제와 수준별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고 그 공통 과제, 수준별 과제에 대해서 오답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해요. 수학 공부는 그냥 오답 관리에서 시작해서 오답 관리에서 끝난다고 생각해도 물론 디테일한 다른 점들이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답 관리가 안 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는다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알게 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알던 거 계속 풀어서 맞고 아 맞았네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숙제를 했을 때 정답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게 본인이 공부가 될 수 있는 문제 구성인 거예요. 정말 많이 잡아서 70%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틀린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학원 수업을 따라가려면 한 80% 이상은 맞춰야 오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4인 이하로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은 정답률이 70% 이하여도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오답 관리를.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가면서 오답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점. 그러고 LC 수업은 주 1회 운영이 되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면서 4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4시간 수업하는 그 정규 수업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정규 수업도 4명이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LC 수업을 저는 직접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저 LC 수업에서는 아까 전에 개별적 피드백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적 피드백이란 서술형 답안 작성 요령. 요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수학 강사로서 이제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제 팁 같은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개별적인 오답 관리를 이 시간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게 저희 팀 시그니처 같은 수업입니다. 팀 AMB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이죠. 모두 다 조교 선생님들한테 시키지 않고 강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LC 수업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별 수업이 도대체 뭐 하는 수업이냐? 그냥 LC 수업이 100분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로 따지면은 제가 주 수업이 주 3회라고 했죠. 정규 수업 2회에 LC 수업 1회입니다. 그러면은 주 정규 수업에서 100분씩 LC를 추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총 290분이죠. 일주일에 290분을 개별적 피드백을 하는데 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시간 50분이에요. 290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4시간 50분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 수업 구성, 이 구체적인 이 시간은 LC는 90분이 맞고요. 1회로 진행되는 거. 근데 저 공통 수업 70분이랑 개별 수업 100분은 좀 시간 배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4명이 왔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개별 수업 시간을 제가 늘려야 됩니다. 개별 수업 시간을 늘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여기 밑에 있는 학생은 공통 수업할 때 그냥 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제가 졸게는 가만히 냅두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나눠서 전달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학생별 수준 차이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면은 100분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의 결과를 이렇게 문자로 매 수업마다 보내드립니다.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내드려요.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때는 여기 이렇게 5칸이긴 한데 여기 이제 뭐 밀린 과제가 뭐가 있는지도 리스트가 다 작성이 돼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데는 요 4군데인데 여기 4칸이 이제 숙제를 얼만큼 해왔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은 시험인데 제가 아까 전에 오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학생이 학습지 오답 과제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네, 그래서 시험 점수가 64점이죠. 슬프게. 네, 이 정도로 오답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숙제를 해왔고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매 수업 시간마다 끝나고 나서 일지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오늘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옳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래도 여기 강동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정확하게는 고덕중학교랑 광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광문고등학교를 나와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군,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 전컴이라고 불렀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학부별로 뽑지만 예전에는 서울대가 이제 군이라고, 네, 군으로 이렇게 뽑아서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대 전컴으로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지금 없어진 전형인데 지금 일반 전형이랑 비슷합니다. 수시 일반 전형, 서울대에서. 근데 지금 일반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생부에 경시대회 수상실적,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을 못 넣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예전에는 과고 전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올림피아드를 엄청 높게 쳐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올림피아드 상도 있었고, KMO라고 하죠. 그리고 화학 올림피아드 KCHO도 받고, 뭐 서울시 고3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시경시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받고, 제가 이런 제가 자랑하는 걸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점, 저는 4인 이하 소수 정예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바른 방향 제시라는 거는 정말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찍어서 맞춰야 되는 찍어 맞춰서 되는 게 아니다. 숙제를 할 때는 이게 모두 다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제를 해라. 뭐 이런 거는 정말 큰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좀 더 치중해서 신경 써야 되는 학생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점들을 4인 이하로 반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4인 이하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잘 살펴보고 디테일한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올바른 방향 제시하고 학생에 맞는 방향 제시를 하면서 저런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이제 개별적인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 구성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사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본인들 뇌에 이렇게 붙여넣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저처럼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4인 이하로 반을 운영하게 되면 확실히 그런 거는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학생들이 이제 정말 공부가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라 막 학원에 책도 안 가지고 오고 가방 자체를 안 가지고 오는 뭐 이런 학생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할 의지가 있거나 열의가 있는 학생이면은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 강의를 하는 수학 강사 방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